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설명회는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두보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순서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신종화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신종화 사무관입니다. 네, 한 30분가량 제가 그 23년도 중기부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중기부 R&D 사업은 올해 총 51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51개 사업 중에 실제 이제 신규 과제를 뽑는 사업은 총 16개 사업인데요.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그 16개 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이나 사업별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통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기부의 그 전체 예산 그리고 R&D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기부 R&D를 받은 기업들의 성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주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달라지는 점이라고 해서 저희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16개 신규 과제가 있는 16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지원 개요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시면 올해 저희 중기부 R&D가 1조 8,247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21년도 대비해서는 한 1,000억 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19년도에는 1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량 증액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중기부가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R&D 대폭 확대라는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원 내용을 보시면 기업 주도형이 8천억 가량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업 주도형 그 사업은 창업성장 R&D 그리고 기술혁신 개발 사업으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창업성장 R&D와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협력형 R&D인데요. 협력형 R&D는 기업 간 협력 또는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5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업 주도형과 협력형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정책 목적형이라고 하는데, 특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규모는 한 6,1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지원 조건은 최대 4년간 20억 가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구조인데요. 표로 보면 좀 복잡한데 또 하나하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기업 주도형이 있고, 그 기업 주도형에는 제가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업성장 R&D, 이거는 이제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기술혁신 개발 사업, 이건 이제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주도형에서 이제 스타트업 부분을 보시면 창업성장 R&D가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 부분은 기술혁신 개발 사업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주도형 같은 경우는 그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초기, 도약, 성숙 단계로 나눠서 또 세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협력형 같은 경우는 기업 간 협력은 상용화 R&D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은 산학연 그 R&D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주도형과 협력형을 제외하면 정책 목적형이라고 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전략 분야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인프라 각종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성과인데요. 중기부 R&D를 받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통계입니다.
고용, 매출, 수출, 특허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16년부터 20년까지 주요 사업들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추적 조사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13만 7천 명, 매출은 15조, 수출은 30억 달러, 특허는 2만여 건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를 보실 때 종료 1년 후 비지원 기업은 85억 원 수준인데 지원받은 기업들은 9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역군을 묶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원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투자액, 수출액, 영업이익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달라지는 점인데요. 중기부의 23년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간 주도형 R&D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 투자 연계 방식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뽑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있는 자금을 활용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력 연계형 R&D 강화인데요. 산학연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 R&D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우수 기술을 대학이나 학교에 있는 기술을 기업이 사업화하는 기술 이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 저희 중기부 사업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 분야 유망 육성인데요. 글로벌 진출형 R&D 지원 강화 그리고 디지털 분야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수 기업을 육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율과 책임 중심의 연구 기반 마련인데요. 이거는 R&D 사업이라기보다는 R&D를 운영하는 제도에 있어서 개편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 창의적인 R&D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엄중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한 지원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민간 주도 R&D 같은 경우 첫 번째 민간 투자 연계형 방식 확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 투자 연계형이라고 하면 그 창업성장 R&D 그리고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각각 그 투자 연계형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성 R&D에 있는 사업인데 이건 이제 민간 운영사가 선 투자를 하고 중기부에 추천을 하면 중기부가 매칭해서 이제 수령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그 미래 선도 분야에서 그 특화형 팁스라고 해서 신설해서 조금 그 지원금을 높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 투자 연계형은 유사한 방식이지만 이제 창업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지원 규모를 작년에 2년 6억 원에서 3년 12억 트랙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민간 주도형 우수과제 발굴인데요. 이건 후보령만 설명드리면 후보령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부가 25%의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과제가 완료된 이후 성공 판정 받았을 때 나머지 75%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과제들하고 똑같이 그냥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후보령이다 보니까 약간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을 뽑고자 지원 자격을 조금 강화를 하고 뭐 핵심 기술이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뽑거나 그리고 최종 평가에서도 조금 차별화를 돼서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민간 자금을 활용한 사업화 성공 기반 확충인데요. 이거는 보증 연계형 설명드리면 이것도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기보에서 먼저 2억 원의 선 보증을 해줍니다. 기술이 우수한 기업들을 뽑고 중기부의 1.2배수를 추천을 하면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잘 끝났을 때 기부에서 다시 시설 자금조로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연계 보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협력 연계형 사업인데요. 첫 번째 산학연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연구 장비 지원 부분을 보시면 이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이제 작년에 종료되면서 재기획해서 올해 다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장비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그 활용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활성화입니다. 실험실 창업 설명드리면 실험실 창업도 창업성장 R&D 안에 있는 과제이고요. 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건 교수님들 창업인데 교수님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 뒤 후단에 후속 R&D를 지원해서 빠르게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R&D 성과 제고 부분인데요. 이건 사업 연계형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16개 신규 과제를 이제 뽑게 되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공고가 나가고 그 개별 사업을 이제 그 기업들이 선정돼서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 연계형 같은 경우는 A라는 기업이 신청을 할 때 2개 혹은 3개 사업을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을 때 1년 차는 창성 R&D를 하게 되고 2년, 3년 차는 뭐 기술혁신 R&D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형 R&D를 좀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3가지 나와 있는데요. 각각 본글로벌은 창업성장 R&D에 해외 수요형은 상용화 R&D에 있습니다. 협력형 R&D. 그리고 수출 지향형은 기술혁신 R&D에 있는 과제들인데요. 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해서 그 스타트업한 기업들을 위한 전용 R&D로 보시면 되고요. 해외 수요형 같은 경우는 해외 수요를 기반으로 한 그 상용화 사업, 상용화 R&D의 구매 연계형 과제라고 있는데 해외 수요가 기반이 된 구매 연계형 과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 지향형 같은 경우는 그 작년까지만 하면 이제 매출이나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수출이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뭐 상극 특허를 받았거나 국제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거나 그런 역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지금 개편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부분인데요. 이건 소상공인 스마트 쪽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제인데요. 우리 뭐 미용실에 갔을 때 그 스마트 미러 같은 거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R&D 부분인데요. 서비스 R&D도 올해 처음 그 시도되는 과제인데 이것도 기술혁신, 창업성장, 상용화 사업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혁신 같은 경우는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창업성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상용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공동투자형 R&D라는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 기반 부분인데요. 지역 특화 산업 보시면 그 비수도권 지역에 각각 지역마다 지역 주력 산업을 뽑게 되는데 그 뽑힌 그 분야에 영위하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스타 기업이라고 해서 연간 한 200개 정도 각 지자체에서 그 스타 기업을 뽑습니다. 그 뽑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연구 기반 마련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자율 창의적 R&D 제도 개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기부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조금 과제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경직되게 관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기업들이 좀 자유롭고 좀 편하게 좀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많이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월 중으로 아마 저희가 완료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당연히 엄중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R&D 성과 관리를 위한 지원 기반 강화인데 제일 하단에 사업화 지원 보시면 저희 중기부와 기술정보진흥원이 이제 R&D도 지원을 하지만 R&D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B-R&D 쪽으로 뭐 사업화나 판로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사업인데요. 각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명드렸고요.
네, 기술혁신 개발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R&D 사업인데요.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97년부터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 개청이 96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R&D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이 이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혁신 역량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최근 매출액 20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지원 조건을 보시면 이제 기술혁신 개발 사업 안에 있는 이제 저희는 이제 내역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내역이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복잡한 사업인데 오늘은 그냥 내역 사업 이름 정도 그리고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서 수출 지향형부터 하나, 둘, 셋, 시장 대응형까지 하나로 묶었을 때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강소기업 100부터 밑으로 셋, 소부장 일반까지는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로 가서 수출 지향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을 자유 공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불형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일반적인 4차 산업혁명 등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소기업 100 같은 경우는 저희 중기부가 이제 강소기업 100 기업을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제고요. 소부장 전략은 산업부에서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렇게 승인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가 50% 이상 매출을 발생하고 있으면 전문 기업으로 될 수 있고요. 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 중기부가 별도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를 뽑고 있는데 그 분야의 그 품목에 맞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이제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출액은 20억 미만인 중소기업들을 뽑고 있습니다. 창성 R&D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 유일한 그 창업기업 전용 R&D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역은 이제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디딤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R&D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전략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실험실 창업이나 본글로벌 쪽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는 민간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인데요. 이거는 이제 협력형 R&D로 기업 간 협력, 기업이 같이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쪽으로 보시면 구매 조건 사업과 네트워크형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구매 조건 사업은 다시 구매 연계형,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하면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구매 연계형 과제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아래 공동 투자는 우리 기업을 그러니까 중기부가 지원하는 거 말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공공기관이 같이 투자를 한다라는 투자 의향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3개 이상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신청했을 때 들어오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연 콜라보 R&D인데요. 산학연 R&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과 대학 혹은 기업과 연구소가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을 보시면 이제 주관기관, 우리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하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는 그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 산학협력과 산연협력으로 나누는데요. 대학과 연구소가 각각 나눠진 트랙으로 들어오고 R&D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연구 단계와 본 연구 단계로 1,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브릿지 사업인데요. 테크브릿지 사업은 이제 기술 이전을 좀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 있는 공공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서 사업화를 촉진하자라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 내용을 보시면 그 테크브릿지라고 해서 기고에 그 기술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정됐을 때 정부의 R&D를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기보 보증도 후단에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정 자동화 등 어떤 공정 개선을 위한 개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 혁신형과 현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혁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그 직접 생산 확인서, 증명서 또는 공장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현장형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이지만 규모가 좀 작은 매출액 120억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보시면 혁신형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일반 과제와 고도화 과제로 나누는데요. 고도화 과제 같은 경우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입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사업인데 저희가 식약처하고 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는 R&D를 지원을 하고 식약처는 R&D를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인허가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 POC 단계에서 기획 단계가 있고요. R&D는 트랙 1, 트랙 2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는 건 트랙 1으로, 그리고 임상 실험까지 연계됐을 땐 트랙 2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빙랩 사업인데요. 리빙랩 사업은 이제 생활 실험실이라고 해서 어떤 소비자와 밀접한 상황에서 이제 개발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기획에서 개발 실증 확산까지 그 우리 고객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그 개발 과정을 올리면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의견을 주고 그걸 또 반영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컨셉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4개 과제를 선정을 했고 한 10명 정도 패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R&D 기획 역량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R&D 기획 같은 경우는 정부 R&D 참여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맞춤형 기술 파트너는 이거는 중소기업이 기술 에러를 말했을 때 그 에러를 풀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인데요. 이건 비수도권 지역에 우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별로 그 각각 특화된 산업을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된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이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은 매년 200개사 정도 지역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인력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인건비, 연봉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과 공공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 그리고 고경력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각각 그 채용하는 석박사 기준에 따라서 각각 내역 사업이 나눠지는데요. 지원 요건은 동일하게 50% 연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신규 과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들인데요.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육성 사업은 그 앞부분에 설명 드렸듯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그 제품들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 조건을 보시면 기획 단계와 R&D 지원, 그다음에 운영 기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선정된 기업은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 지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본 R&D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 운영 기간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혁신 R&D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전환을 하거나 혹은
혹은 사업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를 좀 바꾸고 싶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 이제 탐색 R&D라고 해서 사전 기획 단계가 되겠고요. 고도화 R&D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전환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다음 재구축 R&D 같은 경우는 사업 전환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업 구조를 바꾸고 싶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제품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을 보시면 혁신 제품, 브랜드 K, 상생 협력 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코트라에서 글로벌 역량 진단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 기획 단계와 본 R&D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장비 활용 사업인데요. 이것도 설명드렸다시피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종료되고 올해 재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좀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대학 연구소 혹은 민간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그 활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고, 내역은 시험 설계 분석 그리고 사업화로 나누는데, R&D, 그러니까 R&D를 위한 R&D를 위한 그 장비 이용이면 실험 설계 분석에, 그다음에 그냥 단순 인증 정도면 그 밑에 사업화 과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포스트 규제 자유 특구 연계 R&D인데요. 이거는 규제 자유 특구 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후단의 R&D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임시 허가를 취득한 특구 사업자 또는 이제 규제 개선이 끝난 그 실증이 종료된 사업에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원 조건을 보시면 사전 기획과 본 R&D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네, 기타 사항은 설명에 관련 부분인데요. 제 설명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냥 정말 꼭지꼭지 짚고만 넘어갔는데요. 상세한 그 사업 내용은 공고 또는 저희 SM테크나 아이리스 홈페이지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기술개발과 신종아 전화 주시면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방향과 2023년 지원할 수 있는 16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신 신종환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사업총괄관리실의 이은배 실장님께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과제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기부 혹은 정부 부처 R&D 과제 참여하실 이제 의향이 계시면 방금 설명드린 그런 사업을 보시고 그 사업이 요구하는 그 특성과 가장 부합하는 우리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업을 선정하시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에 과제를 신청하시고 평가를 받으시고 또 선정이 되시면 이제 정부 자금을 받아서 과제를 시행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기술료를 납부하시거나 그 결과를 이제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여러 단계 중에서 정말 앞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으로서 그 중기부 R&D의 사업관리 체계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라고 부르는 이 기술개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이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과제를 신청하는 그 온라인 과제 시스템 그리고 신청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R&D의 사업의 어떤 관리 체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모든 부처가 이제 각 소관 R&D 사업을 총괄을 하고요. 그 밑에 전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R&D 사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기관들은 이제 시험사위원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제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 심의를 하는 참여 제안이라든지 이미 드린 지원금을 환수하는 그런 걸 결정하는 제재처분 평가단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한 여기는 이제 안 마주치시는 게 좋겠죠. 요 밑에 단부터 각 부처별로 조금씩 특성이 다른데요. 중소기업 R&D, 중소벤처기업부의 R&D는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처의 경우 뭐 총괄 과제가 있고 그 밑에 세부 과제가 또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그 인력과 조직이 동원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중기부 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필요시 위탁연구기관, 대학이나 연구소가 참여하는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연구개발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고요. 요 공동연구개발기관도 그 어떤 특정 사업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화된 형태는 기업 혼자 들어오셔서 연구개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체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신청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가겠죠. 평가에 따라서 그 과제가 선정이 돼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평가의 방법들은 많이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걸로 보입니다. 서면 평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연구개발 계획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발표하시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정말 글로써 사업계획서 글로써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연구개발 계획서의 어떤 충실한 정도, 얼마나 정성 들여서 논리체계를 잘 갖춰서 필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충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성, 사업성을 잘 보여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그 연구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연구 책임자께서 이제 심사위원들과 서로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중기부는 이제 발표를 한 20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한 20분 정도에서 한 과제당 4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점은 그 위원들의 이제 평가 점수를 다 합하고 거기에 가점을 더하고 감점을 빼는 그래서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그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해서 일정 점수까지 뽑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이런 이제 뭐 대면 평가나 서면 평가 방식을 여러 가지 변형을 하거나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라든지 대면 평가를 같이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그런 뭐 원스톱 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집중 평가제 혹은 뭐 경쟁형 방식, 요건 그 사업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좀 그 부처별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어떤 평가 방식을 이 사업은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대면 평가는 이제 말로써 평가를 받는 거죠. 서면 평가, 글로써 평가를 받는다면 대면 평가는 실제 그 연구 책임자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심사위원들이 확인하면서 그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현장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기업 대부분 기업이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하는 주관기관이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현장에 가서 뭐 현장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도 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글로 평가하는 서면 평가라든지 말로 평가하는 대면 평가에 이면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업의 정말 정확한 현실을 혹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평가를 일부 사업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R&D는 대다수의 사업들은
현장 평가는 거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부 대형 과제, 그 금액이 거의 10억 이상 넘어가는, 총 지원금이 10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대형 과제 정도만 현장 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평가를 하는 사업도 공고문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현장을 평가하는 방식은 또 뭐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평가 과정, 그러니까 서면, 대면 과정 중에서 하나의 또 절차로 현장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사업 설명 때 나왔던 것처럼 뭐 강소기업 100과 같이 사전에 어떤 우수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을 시키는 제한 경쟁 방식에서 사전에 어떤 기업군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기업을 예를 들어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정하자 하는 그런 단계에서 또 활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중소벤처기업부 R&D 중에서 컨소시엄형 과제라든지 사업 연계형 과제, 수출 지향형 과제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굉장히 금액이 큰 과제입니다. 수출 지향형 과제 같은 경우 4년에 20억, 컨소시엄형이나 사업 연계형 사업 연계형 과제도 뭐 3, 4년에 30억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들만 현장 평가를 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그쪽 사업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그 이후의 과정들입니다. 이제 선정이 된 기업 대상으로 협약 체계를 진행하고요. 사업비를 드리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협약은 그 일괄 협약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전체 기간에 대해서 한 번에 협약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 협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은 없고요. 한 번에 협약으로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방식은 전자 방식. 요즘은 다 뭐 전자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협약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사업비를 받으시면 그 사업비도 이제는 그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RCMS라고 사업비 관리 시스템. 그 시스템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기록을 등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사업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진행하는 단계 중간에 과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체크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그 중간에 간섭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연차 평가라든지 단계 평가를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데요. 아주 일부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이제 중간에 어떤 뭐 평가를 받을 일이 생겼다, 혹은 전문기관에서 그런 이제 통보를 하시게 되면 그 동안에 뭐 진행됐던 연구 노트라든지 뭐 기술 개발 실적들 그것도 준비하시고, 또 RCMS를 통해서 사업비 집행 내역들 그런 것들 잘 설명을 하시거나 뭐 문제가 있다면 소명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과제가 다 끝나면 이제 최종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결과물들을 보고서로 잘 정리하시고, 또 각종 뭐 첨부 자료라든지 시험 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확인 증빙 자료, 그리고 뭐 실물도 될 수 있겠죠. 뭐 제작을 하셨던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 잘 준비하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연구비 부정 행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오집행 혹은 실수로 사업비 집행이 좀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소명을 하시면 그런 뭐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성공하시면 이제 기술료 다 아시겠지만 기술료를 일정 부분 일정 비율 납부를 하시게 되고, 이제 과제를 실패하시면
또 제재 처분 평가단에서 그 실패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또 처분을 가하게 됩니다. 그 올해 좀 달라졌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부분입니다. 그거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나가 선정평가 지표를 좀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22년과 23년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과제는 뭐 기술성, 사업성, 그다음에 그 기관이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큰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뭐 용어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바뀌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 좀 취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제시된 딱 그 기술에만 포커싱 맞춰서 평가를 해서 이 기술이 좋다 나쁘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좁은 시각에서 평가를 했다면, 이제 변경된 평가 지표의 취지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 기술 하나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이 기술을 개발 혹은 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히스토리를 가져왔고, 또 이걸 개발을 통해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일련의 흐름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은 이제 중기부 R&D는 그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R&D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지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성장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스케일업을 해서 뭐 중간 기업이 되고 중간 기업이 더 성장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커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R&D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하신 이 기술 과제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더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다른 단계로 더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일련의 흐름을 좀 보겠다는 취지가 이 평가 지표 안에 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평가를 받으시면 좀 좋고요. 단순히 평가 지표 하나만을 볼 게 아니라 평가 지표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쓰실 때도 이런 이제 기술성, 사업성 이런 항목을 작성하실 때 이런 취지를 좀 녹아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정책을 좀 이해가 잘 돼 있고 잘 반영이 돼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고 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우수성 및 적정성이라는 지표를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게 없거나 어떤 다른 지표 안에 이제 살짝 묻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이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우려를 하신 그 기업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업종 말고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사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 평가를 좀 안 좋게 받을 수 있지 않을 거냐,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일견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부 R&D 그 사업들이 설계할 때 유사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도록 그런 사업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51개 그리고 신규 과제 16개 그런 사업들이 각 사업별로 거의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자원 이런 것들이 유사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그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분포상 비슷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한다, 이렇게 사업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조금 이제 불식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가 무조건 많다고 좋을 것인가? 선행 연구 자체를 충분히 했다는 건 굉장히 장려할 만한 일인데요. 다만 이제 그 선행 연구를 통한 그 이번에 신청 과제가 선행 연구보다 얼마나 진보성이 있느냐, 개량이 되느냐, 이게 수준이 낮다. 그러면 과연 그 선행 연구가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또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개량성이나 진보성이 낮다면 기존의 한 연구와 별 차별성이 없다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신청하실 때 이런 선행 연구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걸 사업 계획서에 잘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분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제출 서류가 좀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런 신청 서류들은 계속적으로 좀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소화는 그 전략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제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선정된 과제에 필요한 서류들, 그런 것들은 신청 당시에는 과감히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은 나중에 선정이 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 단계에서 받는 걸로 순서를 좀 바뀌어서 신청 당시에는 정말 연구개발 계획서에 집중하시도록 하도록 서류들을 좀 간소화했고요.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 같은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동의서 같은 것들은 일단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은 사실은 뭐 정답은 없는 거죠. 또 경험이 많으신 기관들께서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처에서는 이런 의도들이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신청을 하실 때 작성해야 되실 그 서류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요약서라고 하는 그 과제 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과제의 정보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입력을 하시면 이게 나중에 문서로 변환이 되는 그런 서류이고요. 두 번째, 본문 1이라고 부르는 게 연구개발 계획서입니다. 한글로 보통 작성을 하셔서 뭐 그림도 넣으시고 표도 넣으시고 등등 과제 개발에 종합적인 내용을 다 쓰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본문 2라고 부르는 그 서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 인력에 관련된 정보, 또 기관 정보, 그다음에 연구비 정보 등등을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서류로 변환되는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와 본문 2는 전산 입력이기 때문에 그 전산 입력의 어떤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본문 1이 그 과제의 고유한 내용들, 기업의 고유한 스토리를 써야 되는 그런 사업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본문 1도 사실 온라인화하면 더 좋겠죠. 어떤 거는 뭐 전산으로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뭐 한글로 해서 업로드하라고 하면 좀 이제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한글에 직접 작성하시는 게 더 편하신 것 같아요. 기업분들이 여러 가지 그 한글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림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문 1은 여전히 그 업로드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입니다. 지금 일찍 사업 공고가 나간 사업들에 저희가 첨부로 해서 이미 공지한 그런 서식입니다. 그 연구개발 계획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제 개요라고 해서 요약표입니다. 한 페이지로 된 요약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을 중에서 중요 사항들만 다시 뽑아서 간략하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걸 왜 또 이렇게 요약을 하라고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표 20분, 대면 평가 때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인데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40분 안에 그 과제를 온전히 심사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긴 하지만 워낙 다양한 과제들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용을 다 파악해서 질의응답을 충분하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요약표를 일단 제시하면 평가위원도 충분히 그 과제 내용을 빠른 시간에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디가 핵심 분야인지 이렇게 파악해서 효과적인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기업분들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면서 신청 과제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바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 벤처 투자 업계에서 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어떤 기술 개발하는 기업이고 외부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투자자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기술이 어떤 거라 1분 안에 설득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술을 중원부원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1분 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돈을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과제 개요를 작성해 보시면서 이 한 페이지 속에 내 이 신청 과제의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삽입된 이 표가 자가진단 표입니다. 여기 항목들 보시면 주로 신청 자격들,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을 체크하는 항목들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다 한 번씩 검증을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분들이 정부 과제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이런 자격이 되는지, 본인의 기업이 자격이 되는지, 연구원들이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하셔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과제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허위로 작성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돼서 과제 선정이 제외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가능한 확인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제 신청을 할 때 결격 요건들은 그 공고문 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연구자분들,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원들이 현재 정부 R&D 사업에 참여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과제를 실패해서 참여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과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소위 NTIS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업이 어떤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거나 세금을 미납하고 있든지 혹은 부도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겠죠.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무 요건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아주 높거나 자본이 전액 잠식돼서 도저히 경영 상태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대표자분들 또 간부급들에서 아실 수 있을 거는데 그런 것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기술 개발 목표인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 항목이 써야 되는 큰 항목, 대항목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구개발 계획서의 분량을 한 20페이지 정도로 이내로 작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30페이지, 35페이지 정도 허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20페이지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분들 혹은 관계자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기업이 뭐 30페이지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또 그거에 맞춰 다 쓰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이 20페이지 안에 정말 에센스들만 담아서 아주 간략하게 작성을 해달라,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20페이지 정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제 항목별로 좀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기술 개발 목표입니다. 기술 개발 목표는 이제 뭐 정량적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정성적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 어떤 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량적 목표를 기재하는 그런 어떤 샘플 표 같은 것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유양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정량적 목표라든지 혹은 정성적 목표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구개발서를 봤을 때 이 기술의 개발 목표가 바로 첫 번째로 다이렉트로 나오게 해서 평가인들도 잘 인지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과제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점수가 낮게 줄 수도 있고 높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가위원들이 과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흐릿한 상태에서 높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서 평가위원들이 뭐 점수는 그 뒤에 문제고, 적어도 내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얘기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 기술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한 페이지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내용을 많이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연구개발 방법입니다. 연구개발 방법.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론을 취하고 있느냐, 뭐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고, 뭐 위탁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접근 방법이 기존에 여러 가지 후보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술을 우리는 택해서 이 길로 가게 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등 방법론의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배터리 개발에서 배터리 형태도 요즘 크게 우리나라 그 대기업사를 보면 뭐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마다 하나씩 다 다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그것처럼 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경쟁사라든지 뭐 이런 유사 업종들이 하고 있는 방법론이 있을 텐데, 뭐 그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결과들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이것이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상당히 큰 분량이죠. 20페이지 안에서 4페이지라는 거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연구개발 방법론을 좀 충실히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행연구 개발입니다. 선행연구 개발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뭐 너무도 익숙하신 내용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거를 강조하지를 않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좀 부실을 했습니다. 이미 그 선행연구 자체 연구든 정부 R&D 수행 실적이든 이걸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많이 누락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이렇게 하나의 대주제로 3번 선행연구 개발은 주제로 드러내서 작성토록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기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R&D든 상관없습니다. 그 R&D를 통해서 뭘 개발했고 그것이 어떤 최종적인 성과를 냈는지 이걸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정부 R&D 실적이 없다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 하신 R&D 실적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구 후에 이 신청 과제를 하게 된 이유, 연결성을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연구만 많이 썼는데 그것이 지금 신청하는 과제와 연관성이 약하다 그러면 조금 아쉽겠죠. 예. 특히 그 중기부 과제를 기존에 수행하신 실적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많이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작성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기존 연구에 비해서 진보성이 훨씬 크고 있다. 이 과제가, 신청하는 과제가. 이 과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성공이 되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연구개발 역량입니다. 가장 연구개발 계획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어떤 걸 개발할 거고 이 개발할 게 우리가 역량이 된다 이걸 어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주제가 좋아야 되고 주제를 좋은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기업에서 우리 연구진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또 잘 보여주셔야 되겠죠. 이 양날의 양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그 연구개발 역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을 어떻게 짤 거고 그 참여하는 연구진들이 어떤 역량, 전공, 이런 실적,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기존 수행 경험들을 적어주시면 쉽게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기술 개발 내용을 우리 연구원들이 다 적합한 배정이 돼 있고 그 배정된 연구원마다 관련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어필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이 저희가 나중에 그 연구원들 실제 개발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다만 연구원 변경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참여 연구원들은 자유로운데 그래서 명목상으로 넣는 거 또 헛수로 넣는 거를 저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 연구 노트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 개별 연구원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기업 내부의 연구원들을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 연구원마다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최종 평가할 때 확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일정은 이제 예를 들어 2년 과제라면 큰 시점, 마일스톤별로 어떤 중요한 개발들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사용 계획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계별로 달성해야 될 단계별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항목, 어떤 재료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구입할 때 돈을 쓰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아주 하나하나 구입 품목 하나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 연구개발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디에 연구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랬을 때 적정하게 이게 배분이 돼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균형성 이런 걸 좀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걸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작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사업화 목표와 전략입니다. 사업화를 목표로 한 중소벤처기업
R&D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화 쪽은 R&D 이후 단계고 상당히 R&D가 끝났다고 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추가로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수요자 요구,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상당 부분 재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상당히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긴 합니다. 다만 그 사업화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추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엄청난 막 효과만 써놓은 거는 도리어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화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 그 도출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자료들과 증빙이 근거해야 된다는 걸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예. 요건 작성 체크리스트는 그 방금 뭐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요약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업비는 이제 정부 출연금과 그 기관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기부 사업들은 많게는 정부에서 80%, 그래서 1억이면 8천만 원까지 정부에 주고 나머지 2천에는 뭐 기업에서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는 현금과 현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현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라든지 뭐 인력을 이 과제에 투입했을 때 투입한 비중의 현금치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그대로 뭐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현금을 부담하는 거에 대한 줄이기 위해서 현물을 현금화해서 현금 수치로 환산해서 이제 낸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제 항목들은 뭐 직접비, 간접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항목들, 그 비목별로 항목들은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세하게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항목 부분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산정할 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마다 그 정부 비중, 그다음에 기업이 내야 되는 비중, 기업 비중 중에서 현금 비중이 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들, 금액이 작은 사업들은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정부 비중을 많이 주고요. 이제 좀 큰 사업들, 기업의 책임성이 좀 큰 사업들, 기업이 어느 정도 재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사업들은 정부 비중을 좀 낮추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과제 수행과제수 제한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삼체고공 제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구자가 5개까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책임자로는 3개까지만 할 수 있다. 그건 정부 공통 제한 제도고요. 중기부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2가지 제도를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졸업제라고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총 4번 거의 해당될 지금은 시점에서 해당되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2개 사업을 한 실적이 4번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4번까지만 됩니다. 5번째부터 못 한다는 거고요. 한 해, 그러니까 23년 올해 한 해에는 2개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2개까지.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공고문이나 사업관리 지침에 자세하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온라인 입력 사항입니다. 과제관리 시스템, 소위 아이리스라고 부르는 그 과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제 먼저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 입력하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기업마다 조금 숫자다라든지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말씀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과제에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참여할 연구원들을 다 확정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모두 이 아이리스 시스템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 여기 www.iris.g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과제에 참여하실 분은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서 연구자 정보도 체번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자 정보라는 거는 이제 주민번호를 받는 대신 개인을 특정해야 되는 식별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숫자인데 그 번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구자 번호까지 습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회원가입이고 또 여러분들 기관도 등록이 되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관과 연구자가 서로 매칭이 되는 구조거든요. 연구자만 들어가 있고 기관이 안 되면 그 연구자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제 신청 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요게 그 과제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건 모든 부처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에 좀 익숙해 주셔야 될 거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신 거죠. 이 사전에 회원가입이 됐다는 그 전제가 된 거죠. 그다음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국가 연구자 정보가 있습니다. 연구자 정보가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정보를 수정하시러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없는 분들은 일로 들어가서 새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됐다 그러면 실제 과제 신청은 R&D 포털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전 부처의 사업들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련의 이제 내용들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얘기라서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 가지 안내 매뉴얼도 있고 또 굳이 다 안 쓸 그런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좀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차분차분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보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사업 공고 단계를 보시면서 어떤 사업들이 돼 있는지 확인이 되실 수 있고요. 전 부처 사업들이 다 공고가 돼 있고 이제 여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해야 될 게 여기입니다. 이 과제 수행은 이제 선정된 기업들 대상이니까 이건 이제 좀 뒤의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신청 안내가 여기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걸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혹은 직접 부딪히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 신청 과제 접수로 들어가셔서 조그만 시행착오를 하시면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 1년에 이제 신청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분명히 이제 하시다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아이리스 콜센터라든지 저희 중기부 안에 있는 콜센터 이런 걸 통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올해 중기부 R&D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발표해 주신 이훈배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박장혁 과장님께서 기술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박장혁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원제도, 그 중기부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 기술이란이라는 주제로는 일단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의 제품, 그다음에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에 대한 법률이다 보니까 사실상 중소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법률이고요. 저희가 기술보호 유형으로는 일단 사전 예방 노력을 위해서 기업에서 관리적 보완이나 기술적 보완, 물리적 보완 방법, 그다음에 공정기술거래 노력이라고 해서 기업 간 거래를 위해서 이제 공정한 기술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피해 구제 조치로는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그 ADR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쟁 조정 중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신고하시게 되면 중기부 행정조사팀에서 이제 기업에 직접 조사관들을 보내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수사 신고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핵심 기술의 종류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그다음에 신지식재산권으로 반도체 회로라든지 아니면 영업비밀 같은 다양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탈취 유형 한번 보시겠는데요. 크게 5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왼쪽 밑에 부분 보시면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핵심 인력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빼가기, 이건 해외 중국 업체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인수하거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이제 기술을 취득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탁 거래 관계나 하드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협력 업체들한테 기술 자료 제공 요구를 하죠. 우리가 어떤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기술 자료 제공 요구를 하고, 기술 자료 제공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제3자한테 주어서 뭐 다른 방향으로 납품을 받거나 그리고 거래를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기술 유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씹는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장 취업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간단한 예를 드리면 중소기업 그 배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뭐 인도 쪽에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성실하게 뭐 일도 하시고 잘 하셔서 정말 무심양면으로 되게 사장님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자기 뭐 부모님이 뭐 편찮아서 잠깐 다녀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 인도에서 그런 배관 관련된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핵심 노하우 같은 거랑 이제 뭐 배관의 수치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인도에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전현직 임직원의 내부 유출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제 전현직 내부 임직원의 그 기술 유출 비율이 전체 비율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데요. 뭐 특허 회피라든지 아니면 디자인권 침해, 그다음에 상표 도용 등에 대한 이런 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실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작해서 연초에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살펴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을 보시겠습니다. 19년도부터 보면은 대기업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됩니다. 21년도에 있어서 급상승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그에 비해서 상승을 많이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 경쟁지수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해 놓은 경쟁지수인데 21년에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업무를 하거나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자금 여력이 있다 보니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제 뭐 재택을 하는 환경에서도 뭐 기술이 탈취되지 않게 그런 기술을 많이 썼는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경쟁지수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술 유출 피해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경험률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는 거의 10%에 달했었는데 2021년에는 0.6% 정도밖에 안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건당 피해 금액 자체가 이제 12.8억 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유출 피해 대응 전략으로 10대 핵심 수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이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 10가지는 지켜야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를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든 10대 핵심 수칙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관리 규정 수립 실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만들겠냐. 그럴 때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저희 자문신고센터의 현장 자문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안관리 전담을 필수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들의 인력이 많이 없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의 직원 한 분을 보안 담당자로 지정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그 보안에 대해 신경 쓰시도록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 직원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부서 회의나 전체 회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기술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은 저희 재단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전문가분들이 가서 직접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비밀 유지 서약서 체결도 필요하고요. 핵심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은 사후 관리도 필요한데 뭐 경업금지 약정서 같은 걸 작성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기술은 영업 비밀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고 공개돼도 상관없는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로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중요 서류는 별도 보관이나 반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 설비나 장치는 이제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요. 특허나 기술 임치를 통해서 보호하면 되고 정보 시스템 보안을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뒤에 지원 제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연역을 간략하게 보시겠는데요. 이제 05년도에 기술보호 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되었고 본격적으로는 14년 11월 달에 이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기술보호 지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중지원을 설치하고 기술보호 통합 3당 신고센터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조사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유용 행위에 따른 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생협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유용 행위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은 수위탁 기업 간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업이 대기업이 수탁 기업인 중소기업한테 기술 자료를 제공을 요구했고 내가 중소기업이 위탁 기업한테 기술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은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용 행위에 소송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전에는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의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많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 행위 태양, 그러니까 내가 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판매했다라는 구체적 행위 태양을 법원에다가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피해 중소기업이 위탁 기업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돼서요. 수탁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위탁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술 자료가 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자료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제출 명령을 법원에 냈는데 위탁기업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면은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행정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신고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전자문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정책보험 제도를 22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 예산도 증액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처 기술보호 지원 체계인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저희가 민원 신고부터 사전 예방 수단, 범부처 수단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후 구제 수단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기술보호 통합 3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중소협력재단 이제 서울 중구 그 충무로 쪽에 저희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법률 전문가 1명, 그다음에 보안 전문가 1분이 매일 상주하시고요. 그분들이 직접 상담 신고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 예방 쪽에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이쪽에 전화를 주시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회사의 보안 부분이 필요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제도 뒤에 설명드리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연계를 바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관리나 통계를 취합해서 사업 관리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법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그 보험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내가 소를 제기했을 때도 이제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험 상품이 지금 마련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은 70% 정도 되고요. 아마 그 특허나 영업비밀, 임치를 한 상품에 대해서 기업당 3건 정도씩 등록할 수 있고요. 기업 부담금은 약 9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사이면 1년 동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자료 임시제도는 저희 다음번에 지금 박영건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도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보호 저희 선도기업 육성에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그 기업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업의 역량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전문가 현장 자문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안 전략,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사의 규정을 어떻게 만드냐, 인사 규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법률 자문,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인데 우리가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이제 내부 기술 유출 방지라고 해서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업 금지 약정서 체결 방법 같은 것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최대 3일까지는 무료고 나머지 7일, 최대 12일까지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3일까지는 무료고 나머지 4일차부터 10일차까지는 정부 지원금 75%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리적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기술적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보안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 1:1 매칭으로 저희가 정부 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그래서 총 8천만 원어치의 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센 사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사업이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저희가 기술 지킴 서비스라고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악성 코드, 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보협 1층에 관제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기업당 30카피씩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그 관제센터에서 실제로
기업에서 수상한 징후가 발생된다. 특정 늦은 시간에 특정인이 어떤 폴더의 걸 계속 복사를 한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알림이 가게 되고요. 그 알림을 그 대표님, 그 기업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인사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자료 거래 등록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결의 교섭 단계, 그다음에 실제 거래 단계에서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 요구를 하고 계속 뭐 문자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했고 내가 언제 보냈고 이메일로 어떤 걸 보냈다라는 걸 등록을 해놔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기술보호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청 전문가가 책임관이 돼서 이제 기업들이 뭐 사전 예방이나 사후 구제 쪽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술보호 지원반이 나가게 됩니다. 지방청 책임관 한 분과 지방별 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분들이 가셔서 직접 기업에 상담해드리고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지원단인데요. 이거는 기술보호지원반이 초동 대응이라면 법무지원단은 좀 길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무지원단에서 최대 60시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뭐 소장 작성이라든지 소장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수집 분석을 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퇴직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퇴직한 인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파일에 대한 이미징을 떠놓고 보관을 하시게 되고 추후에 그 직원분을 통해서 퇴직한 직원이 이제 뭐 동종업 업체를 설립해서 그 기술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직한 업체에서 그 기술을 쓰게 되면은 이미징을 통해서 이 기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빼갔고 이런 부분을 다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20개 1년에 20개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침해 신고 조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제도가 있고 상생법상 행정조사 제도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제 비공직성이나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기술이 침해를 당했다 했을 경우에 중기부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중기부 그 조사관들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서 그다음에 침해 추정 기업에 방문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행정조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 시정 권고랑 공표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 조사인데요. 이거는 위탁기업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침해 유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한테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공하는 행위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탁 거래 관계에서 거래 관계인 기업이 뭐 우리 기술을 가지고 타 기업한테 유출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타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중기부 쪽에다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와 다르게 시정 권고, 그 다음에 시정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들어가서 상당히 파워풀한 제도고요. 그 다음에 시정 명령 미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용행위 신고 조사 자체는 이제 뭐 신문고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청 책임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 재단 협력재단의 이제 신고센터, 그 다음에 기술침해 조사팀에다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행정조사의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만약에 행정조사 요건이 안 된다면 저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조정위원회에 이제 그 분쟁 조정을 맡기게 되고, 만약에 행정조사 요건이 된다고 하면 사건 담당 공무원이 이제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건 판단하면서 그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국정원의 이제 국가 핵심 기술 관련된 거다 그러면 그쪽 기관과 다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기술분쟁 조정중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거고요. 중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3심제를 운영하는데 중재 같은 경우는 단심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소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 신청부터 조정안 제시까지 3개월, 중재 같은 경우는 중재 신청부터 중재 판결까지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조정 중재에 소요되는 법률 대리인 비용도 이제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돼서 민사소송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민사소송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 중간에 갖고 있는 기술이 특허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 진행 중에 발생되는 특허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든지 무효 심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도 최대 500만 원까지, 건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신청 접수는 02368-8787 또는 기술보호 울타리 www.ultari.go.kr에 들어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박장혁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박영건 대리님께서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박영건 대리라고 합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좀 짧게 설명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술 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임치제도도 상생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용 대상은 이제 기술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기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치하는 대상으로는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상 정보도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 효과랑 비용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임치제도의 장점은 이제 영구적 비밀 유지입니다. 특허랑은 다르게 이제 특허는 등록 후 20년 동안 보호가 되지만 임치는 임치 기간에 영구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고요. 특허는 그 기술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임치물은 이제 개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기술의 안전적 이용 협상력 향상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 공공기관에게 기술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개발인이 폐업하는 경우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임시센터에 방문해서 임치물을 교부받아 그 기술을 받고 계속 유지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넓은 보호 대상입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한 기술만이 보호 가능하지만 임치의 경우에 사전 심사 없이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을 모두 보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술의 사장 방지, 그리고 기술 보호 등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 보호로 임치하던 임치물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기술을 내외부적으로 유출당했을 경우에 이 임치된 임치물을 근거로 지방검찰청이 제출하고 이제 그거를 법정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절차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계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계약은 전자금고에 보관을 하고 오프라인 계약은 물리금고에 보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료 임치금고는 이제 물리금고, 전자금고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및 감면은칙 안내인데요. 최초로 신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30만 원, 그리고 1년씩 추가될 때마다 15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편입 계약, 추가 계약은 건당 5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 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메인비즈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3분의 1 감면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의 장기 임치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 2분의 1 감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임치 수수료 지원 안내 사업 안내인데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 기술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 보호 역량을 제거하고 안전적 경영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환경산업단지 인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부 소재 중소기업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자료 입센터 홈페이지에 매월 카드뉴스를 통해서 수수료 지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 혹시나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 임시도가 있는데요. 창업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 단계의 기술 자료의 보호를 위해 신규 계약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중소기업 농업협진의 기술자료 임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지금 설명해서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건 대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전에 들어왔던 중소기업 R&D 관련 질의응답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은 기존과 같이 SM테크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리스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질의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리스로 대부분 사업이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일부 뭐 후불형 사업이나 구매 조건부의 일부 사업들만 저희가 SM테크에서 이제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제 신청이나 평가 관련 질의 그리고 연구비 관련 질의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뽑아서 6개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그 과제 신청 및 평가 관련 질의입니다. 자유공모랑 지정공모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는 기획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공모는 기술 분야에 제한 없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공모는 특정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해서 사전에 기획된 RFP 형태의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과제 세부 공고들을 보시게 되시면 지원 유형 항목에 공모 형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최대 2년 개발 과제의 개발 내용을 몇 천연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개발 기간이 만약에 2년인 과제가 23년도 4월에 협약을 했다라고 하면 23년도 4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가 1차년도이고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2차년도 25년 1월부터 25년 3월 말까지가 3차년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해가 넘어가면 차수가 바뀐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면 평가에 이제 대표자가 발표를 해야 되는지를 질의 주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리 지침상에 연구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의 뭔가 뭐 출장이나 이런 뭐 아프셔서 뭐 신변상의 문제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책임자가 발표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평가 전에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기업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 안내 자료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최대 2년에 3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1년만 신청해도 3억을 다 이제 신청해도 되는지라는 질의였습니다. 만약에 개발 기간이 최대 2년인데 지원 한도가 3억인 경우에는 1년 신청할 때에는 최대 1.5억 원까지만 지원 한도가 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 공고에다가 표기를 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제 신청하실 때 그 세부 공고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비 관련된 질의입니다. 네, 연구비 관련 질의입니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개념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요. 현금은 이제 협약 시에 연구비 계좌로 실제로 납부를 하시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는 기관의 부담금입니다. 현물은 협약 시에 연구비 계좌에 실제로 납부는 하진 않으나 과제 실제로 수행 중에 기관에서 연구개발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기존에 보유했던 장비나 아니면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현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인데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작성 시에는 견적서를 모두 첨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이었습니다.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할 때에는 실제로 견적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견적서가 포함될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연구장비 구입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비 금액에 따라서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나 심의 요청서를 장비 금액에 따라 저희가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 견적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이것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